아버지가 없어지고 내게 남은 가족은 여동생뿐이었다. 왜 악재는 한 번에 몰아치는가? 아버지가 죽은 것도 모자라 하나 남은 피부치인 여동생에게 지금 조현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침체되어 있는 동생의 기분을 전환해주기 위해 여행 일정을 잡고 비행기에 올라타 동생과 함께 제주도를 향하고 있었다. 우울하게 창밖을 멍하니 보던 여동생이 다행히 기분이 풀렸는지 꾹 다물고 있던 입을 때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말 한마디 안 하던 아이가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여행을 떠나기 잘했다고 속으로 생각했고 나를 바라보며 말하는 여동생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었다. 그런데 여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의 말이었다. 여동생은 하늘에 고래가 날아다니고 있어 라며 나에게 진지하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24살인 여동생이 내뱉은 말은 아니었고 내가 바라본 창밖은 그저 구름만이 떠있을 뿐이었다. 고래 모양의 구름을 본 건가 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묻자 돌아온 대답은 진짜 고래라는 짜증 섞인 대답이었다. 그리고 이어진 말들로 인해 나는 동생이 아버지가 죽은 충격으로 현실을 도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동생의 말은 충격적이었고 허황되었으니까. 동생은 아버지는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말했고 사실 아버지를 죽인 건 자기 자신이며 복수를 했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는 더 캐물을 생각조차 들지 않았고 내 여동생이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나의 직업은 의사다. 아버지는 불의의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져 3년간 병실에 누워 있었으며 도저히 가망이 없다는 판단하에 호흡기를 뗀다는 선택도 바로 내가 하였다. 그러니 아버지를 자기가 죽였다는 여동생의 말은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였다. 이 사실을 여동생에게 다시 말해보지만 여동생은 아버지가 혼수 상태였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머릿속에 다른 세상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 세상은 하늘에 고래가 날아다니고 달이 운석의 충돌로 없어졌으며 그 세상에선 여동생은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였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나는 정신과 의사가 아니지만 이 아이가 보이는 증상이 무엇인지는 알아볼 수 있었다. 조현병. 내 여동생의 상태로 봤을 때 환각, 피해망상, 과대망상 증세를 보이며 망상과 현실의 경계가 붕괴되어 있었다. 벌써 여동생의 망상은 여동생에겐 현실이 되어 있었고 내가 여동생의 말을 부정하면 할수록 여동생에겐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뿐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여동생이 이런 병을 키우고 있었다니. 지금은 제주도를 향하는 비행기 아니었고 뭘 어떻게 할 수단도 없어. 제주도에 도착하면 바로 정신과에 갈 생각으로 여동생의 망상을 부정하지 않고 적당히 맞장구 쳐주자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여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적당히 동감해주며 맞장구를 쳐줄 정도의 말이 아니었다. 동생은 주머니에서 언제 챙겼는지 커터칼을 꺼내 보이며 뒷좌석이 계속 발로 차는 것 같다며 그어버릴까 라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다급하게 동생의 손을 잡아 커터칼을 빼앗았다. 다행인 점은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웬일로 사람이 적어 우리 라인에는 아무도 타지 않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난 오빠가 주의를 주겠다며 뒷좌석을 뒤돌아보았다. 뒷좌석에는 승객 한 명이 곤히 자고 있었다. 비행기 좌석 특성상 뒷좌석에서 발로 찼다면 옆자리였던 나에게까지 전해졌을 것이고 당연히 뒷좌석의 승객이 발로 차지 않았다는 것을 난 알고 있었지만 자고 있는 승객에게 발로 차지 말아달라며 주의를 주었고 이제 됐지라는 표정으로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여동생은 별 관심이 없다는 듯 다시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냈다. 여동생은 자신이 약물을 투입하여 아버지의 혼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즐겼고 끝내 자신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말한다. 역시나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다. 중환자실에 있던 아버지에게 여동생이 문병을 갈 때는 항상 나와 같이 있었고 그런 약물을 그냥 학생인 여동생이 구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았으며 설령 구했다 치더라도 그것을 주입하는 걸 내가 모를 수도 없었다. 여동생은 어렸을 적 자신을 학대하고 죽이려 했던 아버지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였다고 미친 것 같이 웃었다. 자신을 학대하는 것을 오빠도 보았지 않느냐고 하면서 역시 나에겐 아버지가 여동생을 학대한 기억이 없다. 애초에 동생은 아버지를 많이 좋아했고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 빠져있을 때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를 하며 아버지가 깨어나길 기도했었다. 그때 스튜어디스가 비장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스튜어디스가 할 말은 예상이 되었다. 꽤 동생의 웃음소리가 컸으니 기내에서 떠들지 말라는 것이겠지. 역시나 스튜어디스는 기내에서 너무 소란스럽게 떠들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우리가 나눴던 대화를 조금 들었던 것인지 혹시 연기나 무대에서 하는 극본을 연습하는 것이냐고 나를 향해 물어보면서 나는 스튜어디스에게 무리를 빚어 죄송하다며 조용히 시키겠다고 연신 사과했다. 스튜어디스는 알겠다고 대답하면서도 눈초리는 꼭 나를 미친놈 보듯하며 지나갔다. 하긴 여동생의 웃는 소리는 정말 미친 것 같았으니까 한숨이 푹 하고 나왔다. 보호자인 내가 그런 눈초리를 받아도 할 말이 없었다. 그리고 옆자리에서 동생의 말소리가 들렸다. 오빠, 분명 저 스튜어디스 가면서 우리를 욕했어. 지금도 뒤에서 욕을 하고 있을 거야.
당연한 말이지만 스튜어디스는 어떠한 욕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여동생의 잘못된 생각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어. 죽이자. 여동생은 이런 끔찍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동생을 붙잡아 제발 진정하라고 사정하였으나 동생은 들리지도 않았던 스튜어디스의 욕설을 못 들었느냐며 거세게 반항했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하며 당장 전현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쳤다. 이 소리는 그동안 조곤조곤하게 말했던 소리와 달리 기내에 울려 퍼질 만큼 컸고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예의 스튜어디스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발버둥을 치는 동생의 힘은 예상외로 강했고 나는 그냥 스튜어디스가 우리를 무시해주길 바랬다. 그러나 스튜어디스는 이윽고 우리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런 스튜어디스를 보고 동생의 난리는 더욱 심해졌고 나는 동생을 붙잡고 동생의 병을 설명하며 스튜어디스를 설득할 여유가 없었다. 그저 죄송합니다. 동생이 정신병을 앓고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만 반복해서 말하며 동생을 붙잡고 억제하는 것에 신경을 몰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스튜어디스가 무언가 말을 하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여동생의 힘을 누르는 나에게는 잘 들리지가 않았다. 그런 난잡한 상황 속에 스튜어디스의 날카로운 큰 소리가 드디어 내 귀에 닿았다. 동생이 어디에 있냐고? 지금 여기 몸부림치고 무언가 둔기로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 들며 눈이 천천히 감았다. 떠진다. 그리고 바라본 시야는 모든 것이 급변해 있었다. 스튜어디스는 나를 굉장히 걱정스럽게 또는 무섭게 바라보고 있었으며 여동생은 어디로 갔는지 나 홀로 앉아있었고 내가 앉아있는 자리는 금방까지 여동생이 앉아있던 창가 쪽 자리였다. 그리고 내다본 창밖에는 고래가 날아다니고 있었다.